이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지금 중국에 좀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이제 중국이 이제 다시 세계 경제 엔진으로 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만 하면 한국 경제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그런 기대가 좀 갈수록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세상이 좀 뉴노멀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왔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CPI는 1월만 하더라도 2.0%였는데 이게 점차 낮아지다가 6월에 0%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마침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입니다. 지난번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첫 마이너스인데요. 또 여기다가 또 물가의 이런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또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 보니까 역시 4.4% 하락을 하면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동반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이건 2020년 11월 이후에 2년 8개월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두 개 동반 하락을 하니까 이거 중국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수도 좋지 않고 또 수출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좀 이렇게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이거 언제 물가 잡느냐 이게 참 고통스러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플레이션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의 특징이 이제 물가가 꾸준히 이제 하락을 하는 건데요. 일단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제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건데 이게 경기가 좋지 못해서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경기가 나쁠 거다라고 소비자가 판단을 하게 되면 또 지출을 하지 않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경제활동이 또 위축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심각한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풀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정부가 돈을 뿌리더라도 앞으로 이 경기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비자가 생각을 한다면 결국 또 지갑을 열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푼 돈을 다시 저축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 침체 이게 생각보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엔진이었던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내수시장 부진까지 겹친 상황. 더군다나 미국이 계속해서 첨단 기술에 대해서 중국에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해외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미국의 수입 1위 국가 계속해서 중국이었는데 최근에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로 바뀌고 있다라는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투자는 줄고 수출은 감소하고 경기 나빠지니까 그동안 숨어져 있던 공기업의 부채라든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민간에 대한 간섭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민간 기업들이 과거처럼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현재 중국 상황에서 그 국진 민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영 기업이 앞서고 민간 기업은 뒤로 물러선다라는 말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민간 기업 그리고 많은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일본식 장기 침체다 그리고 중진국의 함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좀 이른 전망입니다만,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 못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예. 중국 통계국의 그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급등했던 그런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점진적으로 CPI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없다. 연말 가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간 투자 기관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 논의를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해외 시각은 확실히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면서 옆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그렇죠. 공포에 빠지면은 더 지갑을 안 열고 그러다 보면은 더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이러는 건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제 특히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지금 부동산 경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기 계속해서 가격도 안 좋고요.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동산 경기에서 시작됐던 부채 문제가 지금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 부동산 침체가 지금 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다른 지표를 좀 보면 청년 실업률이 보니까 6월에 무려 21.3%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역사적인 수준이다 얘기 나오는데 정말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꽉 닫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수출 보니까 7월 달에 전년 대비 14.5% 감소를 했는데 네. 가장 많이 수출하던 미국의 경우는 무려 23%나 수출이 줄었고요. 유럽연합도 20% 이상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성장률도 원래 올해 목표는 5% 안팎의 성장이 목표였는데요. 예. 요거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중국 성장률 보니까 6.3%가 나왔는데 원래 시장 전망치는 7.1에서 7.3%였습니다. 무려 1%포인트나 낮았는데요. 네. 당시에 이거 쇼크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이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이런 소비 둔화가 경기 침체로 부르고 또 투자, 고용이 악화되고 또다시 소비가 둔화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을 쓴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같이 편승했다고 할까요? 같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게 또 우리한테 지금 피해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로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수출은 중국에서 우리가 줄어든 만큼 회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좋지 않는데요. 202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대중 수출 의존도 무려 25.9%였는데 네. 지난 1분기는 보면 19.5%로 20%가 이제 끼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 수출이 중국을 벗어나서 좀 다변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네. 문제는 전체 총량의 이제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걱정인데 특히 대중국 수출 아무리 그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19.5%나 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14개월 연속 줄고 있는데 이게 지금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세계 수출하는 양이 줄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에 지금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는데 우리 중간재 수출길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내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수출할 수 있던 몇 가지의 소비재 수출도 현재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네.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해외 직접 판매 통계가 있는데요. 예. 1분기에 보니까 가장 많이 줄어든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가 그 직접 판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직접 판매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62%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 봤더니 특히 중국이 많이 사던 화장품 판매 감소가 아주 컸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60% 감소를 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소비재 수출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에 그걸 금방 또 회복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우리 수출의 한 19% 정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우리한테도 직격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죠. 수출도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당분간은.
그렇죠. 일단 뭐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EU 그리고 일본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현재 만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네.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좀 늘어나야 우리 수출 총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KDI가 사실 침체 국면에 우리도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침체 우리도 뭐 경기 침체 상황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지금 가라앉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또 그런가 하면 또 희망적인 얘기도 있어요. 중국이 오늘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 다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네요. 네, 중국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총 78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인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이번 조치는 사실상 6년 만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드 사태 이후에 닫혀 있었던 게 지금 이제 풀린 겁니까? 맞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사드가 임시 배치됐던 그 해부터 중국 당국은 사실상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에 단체 여행객을 보내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제 금지를 시켰었는데요. 네. 2018년, 19년 가면서 좀 부분적으로 이 재개가 됐었습니다만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지금 이제 일부 다른 나라들은 이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함께 단체 관광을 이제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6년 만에 이제 단체 관광객 한국 방문을 이제 허용하게 되는데 이른바 유커들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 찾을 수 있는 일단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단체 관광 푼 거는 소비 진작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까? 한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그동안 사실 한중일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예. 요거 약간 좀 유화 정책으로 푸는 그런 느낌도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항공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관광산업을 지금 좀 살려야 되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오지 않지만 우리도 지금 중국에 가지 않고요. 아, 그러네요. 일본도 안 가고 미국도 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관광산업, 특히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지금 꽉 닫혀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중국 입장으로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어쨌든 이런 관광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립니다. 아,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앞두고 뭔가 지금 꽉 닫혀 있는 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인적 교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유커의 한국 및 미국 그리고 일본 방문을 허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바깥에 이제 해외여행을 단체로 떠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좀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중국 입장으로 보면.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명동에 있는 한 식당에 갔었는데 사장님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 단체 관광 언제 풀릴 겁니까? 명동 정말 이거 힘들어서 못 있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풀리면은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내수에 좀 도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2016년만 하더라도 무려 800만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이거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 관광객들의 또 손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찾아와서 국내에서 소비를 했던 지금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6년 전에 유커가 그 유커일 것이냐. 이제 네. 이런 부분인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치에 일본과 미국도 동시에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놓고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최근에 봐도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보다는 좀 일본을 더 지금 선호하는 지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에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 960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은 602만 명. 그래서 일본이 한 2배 정도 많은데요.
동시에 풀었는데 만약에 많은 유커들이 일본을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실익이 없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6년 전에 중국인의 주머니랑 지금의 주머니가 다를 수가 있는데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을 하더라도 과연 이전만큼 많은 돈을 국내에서 쓸 것이냐. 이것도 또 다른 얘기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고차원화해서 내국 소비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또 그동안 중국의 공산품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중국 자체에서도 한국 제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품질의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의외로 이런 좀 돈을 과거보다는 적게 쓸 수 있다. 지금 분석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6년 만에 문을 중국이 우리에게 이제 그 유커를 보내는 것 예. 분명히 기대를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6년 전과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본다면 조금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또 그런 우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참 경제 어렵네요. 경제 어려운데 그래도 면세점이나 항공 여행업계 그리고 아까 화장품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일자리들 많이 좀 느는데 도움이 되는 만한 그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